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은영 소장님. 네. 설 연휴 끝나고 과연 설 민심이 어떻게 반영됐을까가 제일 궁금한데 예. 최근에 나온 조사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2일 날, 그러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하루 조사한 게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예. 여기서는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 격차가 1.9%포인트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심상정 3.3, 여기는 허경영, 조원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요. 허경영 2.1, 조원진 0.8, 김동연 0.5 이런 순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일에서 3일까지 설 연휴하고 어저께 토론까지 해서 조사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요거는 토론요? 참. 토론 전이죠. 토론 예, 전. 예. 죄송합니다. 네. 이 1일에서 3일까지 리서치 뷰가 UPI 뉴스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여기선 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8%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였는데요. 윤석열 후보 46, 이재명 후보 38, 안철수 후보 8%, 심상정 후보 3%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지금 많이 났는데 일단은 그 3일 하루 더 조사한 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봐서는 아마 그 김혜경 씨 관련한 것이 여기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인데 네. 추이는 어땠습니까? 추이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살짝 그 반등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서 예. 최근에 나온 조사들은 윤석열 후보가 좀 다 앞서는 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게 토론을 딱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와서 사실 그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그 전체적인 걸 보면 여유가 좀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심적 부담 이게 이 첫 번째 토론에서 뭔가 좀 기선제압을 해서 지지율의 반등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상당히 있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정권 교체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한길리서치께 다른 데 조사랑 좀 다르게 나왔는데 정권 재창출이 40.9, 정권 교체가 46.4로 정권 교체가 높긴 하지만 이게 50% 아래로 떨어진 거로는 좀 최근 조사로는 좀 이게 좀 유일하게 나와서 요거는 조금 더 좀 다른 데 조사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이게 UPI 조사는 오히려 지금 정권 교체 이게 54%로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예. 민주당의 재집권은 36%. 그래서 두 개가 좀 조사가 약간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렇군요. 오늘하고 내일 이제 다음 주 초에 조사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설 연휴 끝나고 한 거라서 네. 고향 민심이 어떤지 궁금한데 호남 지역의 대선 후보 지지도도 조사가 됐나요? 예, 호남 지역은 이제 그 조사할 때 항상 그 지역 그 샘플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10% 초반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예. 이게 이제 ARS 조사 한 군데에서는 20대 중반 이상으로 나온 조사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약간 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호남 지역이 1000샘플 조사하면 100샘플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 단위 조사에서 이 호남을 볼 게 아니고 호남에서 이제 1000샘플로 한 조사들을 보면은 거기도 한 10% 초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제 호남을 돌고 있는데 목표를 한 20%를 넘기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은 그 목표치에는 좀 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60% 넘는 게 없지요. 예, 호남에서 아직은 좀 그렇게 60% 넘는 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일정을 갑자기 이제 잡아가지고 호남 광주 방문한 일정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다자구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60%가 안 나오는 게 안철수 후보도 호남에서는 한 10% 정도 가져가고 예. 있거든요. 그런 좀 지점이 있다. 삼자구도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투표하고 이 또 지지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 지지도 60% 아래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자 구도라는 안철수 후보의 표 때문에 그렇다라는 구도의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호남이지만은 이 젊은 층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층이 일부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텃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우리 정신적 고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광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좀 통합적인 행보를 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경선 때 우리가 이 이낙연 후보의 본고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흡수가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중간자로서 끼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한 10%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를 흡수하려면은 그건 역시 좀 통합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서 저는 비롯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는 지금 나온 여론조사 쭉 한번 보시고 네. 혹시 설 연휴에 민심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까? 아니 저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설 연휴라고 해도 이번에 뭐 이동량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하나는 설 밥상에 올릴 만한 이슈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 그 이슈 하나가 그저 양자 토론 불발이었거든요. 결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두 후보에게 긍부가 있다면은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는 소재가 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제3지대 후보들도 앵글 밖으로 또 밀려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소재와 요소들이 없었다는 점이 저는 이번에 설 밥상에서 크게 작용할 게 없었고 그냥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그냥 안보 리스크 정도 하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TV 토론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호감도라든가 지지층 결집에는 영향을 분명히 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매주 금요일은 갤럽 조사 나오는 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MBS랑 오늘 갤럽이 안 나와가지고요. 설 연휴 때문에 쉬었는지 그래서 아니면 이제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음 주에 다 종합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두 개 조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정확한 민심 데이터가 좀 잘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일단 이제 이번 토론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가 매우 큰 관심사인데 그것은 예. 월요일이나 화요일 좀 나오겠군요. 예,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제 여러 개 조사가 지금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좀 예상해 보는 거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리 숫자로 지금 떨어진 조사가 두 군데가 지금 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론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게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가다 보면은 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원래 한 12에서 한 15까지는 그래도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예측으로는 윤석열 후보로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사실 토론 평가와 이제 같이 이게 맞물려서 나올 거라서 다음 주초 조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단일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공을 좀 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준석 대표도 방금 전에 인터뷰해봤지만 선을 계속 긋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좀 감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너랑은 안 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 화두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미래 세력으로의 하나됨. 그러니까 저기는 완전 수구 세력 아니냐. 그런데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래 세력이니까 얼마든지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물론 못 가게 붙잡으려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더 정성을 들이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뭐 절박함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때요?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대상을 이재명 후보하고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것은 그 정치 평론의 영역이지 사실 그 사실의 영역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지수가 지금 거의 55%예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만일 어떤 형태의 저 민주당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까지 보인 스탠스는 다 또 국민을 기망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쉽지가 않아 보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가졌던 것을 잃으려고 하는 자의 그 공포는 없었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보다 훨씬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절박성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박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나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어저께 국민의힘 내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이제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부터 예. 시작돼야 된다. 실제로 저도 보면은 이제 후보 등록일이 14일이잖아요. 재배 투표소 마감일이 한 23일입니다. 그다음에 투표용지 인쇄 배포 마감일이 27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한은 정해진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정도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작해도 늦는 판에 아마 이제 저는 그런 느낌에서 홍준표 의원이 역할이 조금 저는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원로로서 그런 점에서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임명진 목사님이 물밑하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호사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 주 다음 주 여론조사까지 보고 자강론에 한번 방점을 찍고 가보자. 아까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의 그 속내의 방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40% 지지율을 계속적인 유의미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한 단일화에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까 하는 부분 살펴보지요. 이은영 소장께서 이제 TV 토론 영향 반영이 될 거라고 보셨고 지금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변수가 되겠죠. 이게 지금 정서적으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일단은 김혜경 씨도 사과를 했고 그 문제를 일으킨 배 비서도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감사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제 카드와 사용했던 모든 걸 감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이준석 당대표도 자기네가 이거를 이제 제보는 받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섣불리 자기네도 꺼내들진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네거티브로 안 가져가겠지만 이미 국민 정서적으로는 조금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박지정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이제 김혜경 여사 이제 과잉 의전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성남시부터 근무했던 분하고 잠깐 통화를 예. 해봤는데요. 보통 이 카드 사용되는 것은 기록에 다 남는답니다.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뭐 이런 진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 실무자 5급하고 7급으로 근무했던 별정직 두 분이죠. 그 두 분들이 관행적으로 어떻게 뭐 잘못 썼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는 했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로 해서 뭐 대충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바로 밝혀진답니다. 예.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내역이 다 바로 밝혀지면은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소멸할 건지 아니면 지속될 건지 결정 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녹취 가운데 뭐 윤석열이는 형 카드면 죽어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사받는 상황에서 밖으로 언론 기사화돼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슈가 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전망은요? 저는 그 김혜경 씨 거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과잉 의전이라는 이제 지금 사실 보도에 보면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걸 한꺼풀 더 벗기고 들어가면 공적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부인이 배우자가 공적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정에서도 이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중의 눈높이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취임했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 기억합니다. 폐차를 달아서 도지사부터 폐차를 달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책임행정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책임행정하겠다. 그 이름을 건 책임행정의 결과가 공적 권력의 사유화라면 이건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중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드를 그 다음날 쓴 거를 그 다음날 시간 때문에 바꾼다든가 뭐 대리 약수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저는 폭풍이 있을 거라고 보고 빨리 끊어야 돼요. 이건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뭐 김건희 씨 물타기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걸 접근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이건 잘못된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빨리 끊고 가는 게 필요해 보이고 김만배 씨 녹취록은 사실 김만배 씨가 좀 약간 허풍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영학 녹취록에 따라 보면은 야 성남은 우리 땅이다. 내가 성남에 공을 얼마나 되는데 떠날 거 같냐? 은 시장은 내가 어느 정도 해서 그 당선 무효용은 막으면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고 한국일보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혹시 볼 수 있기 때문에 허풍 혹은 뭐 이렇게 약간 블러핑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점으로 좀 본다면은 김만배 녹취록보다는 김혜경 씨 대응 문제가 저는 다음 주에 이슈에 더 큰 향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짧게 덧붙이면은 그
그 과거에 이제 좀 안타깝지만은 그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그 뭐 이제 쓰는 그 특활비라든지 이런 거 유용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이건 여나 야나 다 있었는데 그게 불거지면서 이제 좀 정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배우자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공무를 수행을 많이 하거든요. 사적이나 뭐 여러 가지 공무를 많이 수행하는데 저도 경기도 의회에다가 물어봤더니 배우자 관련 조례나 이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이제 일하다 보면 그게 좀 흐릿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뭐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거를 정리를 좀 사과할 부분은 빨리 화끈하게 사과를 하시고 이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는 제2부속실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제도 개선으로 이게 좀 같이 좀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그 행안부가 배우자는 그 공무원의 수행과 의전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네. 또 부인이 공식적인 행사에 가야 되니까 무슨 많거든요. 바자회 간다든 가는데 네. 그러면 거기 그 차는 어떻게 하고 가서 현장 대응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2016년에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음지에서밖에 자꾸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배우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확실히 이게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런 논의는 저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만한 부분이 이제 이번 대선 이렇게 계속 초접전인데 과연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릴까 매우 궁금합니다. 박진영 교수, 역대 승부 가운데 가장 박빙이 김대중, 이해창 두 그렇죠. 후보 간의 대선이었죠. 30만 표 그렇죠. 차이가 났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TV 토론 시청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가장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만큼 박빙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던 겁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내용 사실 크게 재밌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높았다는 것은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박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률이 저는 높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 대선도 저는 뭐 1, 2% 수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은영 소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도 지금 비슷한데 지금 이제 오차 범위 이내에서 3%포인트 이내 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7년도가 제가 알기로 1.6%포인트인가 그래서 한 29만 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29만 표. 예,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표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거기다 한 50만 표 이내로 났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차이면은 출구조사가 딱 맞아 떨어지라는 법도 없죠. 상당히 지금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목이 지금 예측을 못한다. 예. 출구조사도 틀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거든요. 출구조사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죠. 예. 그래요. 출구조사에서 누구 이겼다 했는데 나중에 뒤바뀌면 그 참 복잡할 거예요. 출구조사에서 그 출구조사가 맞지 않으면 그다음 정말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특징적 중에 하나가 비호감 대선 이걸 떠나서 대세가 없는 선거는 맞아요. 예. 대세가 없는 선거기 때문에 D-30여일을 놔두고도 이렇게 대세가 보이지 않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들쭉날쭉하겠지만 단일화 문제 이슈물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결국 박빙 승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보는데 저는 샤이 이재명 표가 한 5%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샤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금 떳떳하게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지지층 아니면 좀 어려운 측면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과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5% 정도. 그럼 이제 이게 그러니까 흔히들 예측하는 게 이제 이른바 문파들인데 그럼 이 문파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 얘기가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윤석열로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호사가들의 추론이고 전혀 예측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럼 저는 이 표는 나중에 박빙 승부로 갈 때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는 게 예.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이 이재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호남 지역 지지율이 지금 6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호남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 그렇죠.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지를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지만 마지막에 투표했을 때는 그래도 정권 교체 세력보다는 민주당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쪽으로 표심이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민주당에서는 해볼 수 있죠. 아마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과도하게 여론조사에 대한 추측에 의해서 이 현재 행태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현상, 안철수 현상 이런 것 같은 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사실 좀 섭섭합니다. 국민 한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 매주 여론조사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대선은 맞춰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선은 하나의 선거구기 때문에 예. 맞추긴 맞추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도 저도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도 그 말을 했어요. 투표율과 지지율은 다를 것이다. 호남에서.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토론 영향 그리고 김만배 씨 발언, 김혜경 씨 논란 이런 게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 그 토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제 3개로 알고 있는데 기자협회가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네, 이제 네. 국민의힘 쪽에서 자신을 조금 얻은 것 세계라는 같아요. 게 뭐죠? 그 원래 법정 토론 법정 토론의 지금 세계만. 이건 법정 토론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요. 남아 있는 게 그것만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자협회도 추가가 된 걸 보면 계속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속에서 어저께 토론은 사실 탐색전에 가까웠다. 특히 저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저께 토론을 보면서 이제 수위라든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케미를 좀 만드는 후보가 누굴 설정해야 되는가. 어제는 그런 전략이 거의 없었어요. 이재명 후보 쪽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좀 보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토론이 최대 변수가 그렇습니다. 될 것이다. 저는 하나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게 사드 안보 변수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이제는 ICBM만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재발사를. 그렇다면은 그건 심각한 레드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안보에 누가 강한 지도자냐를 나오는데 그럼 사드 논란이 나오고 또 중국이 나와요. 예. 이렇게 되면 저는 그 안보 외교 안보 이슈가 의외의 돌출 변수가 될 수가 아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 한 번 더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한국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코로나는 어떨까요? 저는 생각보다 코로나는 뭐 영향이 적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긴 어렵다고 보고 저도 또 최수영 평론가가 똑같이 외교안보 변수를 하나 저도 꼽고 싶은데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 저는 북한과 미국의 변수다라고 예.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남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의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들이 변수로서 작동하는 시기에 이제 지나버렸어요. 오히려 화해 국면이라든가 미중 관계의 변화가 변수로서 작동되는 것들이 최근의 경향으로서 몇 년간의 경향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북한과 미국 변수를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은 후보들이 이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 후보들이 과거 후보들보다 이 특히 통일 외교 부분에서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저는 비평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북풍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철에. 근데 지금 이렇게 북한이 우리 쪽에 대선을 앞두고 계속 미사일 발사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방구가 잦으면은 뭐 그런 예.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쳐다봐달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 지렛대는 분명히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거대 양당의 후보는 미국과의 관계 문제, 미국과의 후보로서의 외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여론조사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백운계의 시사 1번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